주호영 이야기인데요. 주호영 씨가 그런 이야기했죠. 북한이 7.62 하라고 사살을 지시했다. 청문회 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뭐 국정감사 일종 밑밥 깔기 뭐 이렇게 보는데 7.62 762. 그러니까 7.62mm 구경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이제 그 중국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이게 AK 소총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아, 그거 아세요? 예, 예. 그 시리즈 중에 하나고. 너무 많은 첩보를 또. 아니. 이거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AK 소총 중에 7.62m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7.62 하라 그러면 AK 소총을 써 사살하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7.62mm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나온 적용용 그 소총인데, 예, 100m 정도 거리를 1인치 정도? 그 사이까지 맞출 수 있는 그 망원경, 조준경까지 달린. 아, 저희는 또 망원경 없이 그래 다 맞췄는데요. 그럼요. 예, 담배꽁초 던지면 다 바로 맞추고 다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번외로 이야기하면 구경이 똑같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쪽 총알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아, 전리품으로 갔을 때. 예, 예.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무전통신에서 이야기를 한 거를 듣고 여기 7.62 하라라고 했다면 그게 사살하라는 뜻이었다고 지금 밖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국방위원회 같은 데서 국방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간사들 사이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된 상황. 그러니까 발표하지 못하고 있던 거를 자기네 대한 간사한테 듣고 와서 그냥 막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7.62가 7.62로 사살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첩보가 이제 확인된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알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7.62 안 하는 거지. 516을 써라.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 또 우리 또 첩보망을 또 가동해서 바꿔야 되고 이런 거죠. 사실은 이 정보를 이분이 누설한 거죠. 이게 상도덕이 어긋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기밀 누설이 기밀 누설이죠. 기밀 누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종의 필 받은 거예요. 우리 편을 필 받았다고. 리얼미터를 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가끔씩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여론조사 5-6개에 비해서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내 막 공세를 취하면 자신들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면 안 되는 정보들을 마구 가져와가지고 계속해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케이스거든요. 유출한 거죠. 요건 주호영 씨가 스스로를 굉장히 지금 잘못 뭔가 정치 공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7.62를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면은 그 청문회에서 무슨 이야기까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별별 이야기까지 다 나올 거예요.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거, 첩보망에 해당되는 거. 저도 사실은 이제 의원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데 제가 말 못 하잖아요. 저도.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다 할 테니까 우리 청문회 하자 이러면은 정부 여당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위한 거냐고요. 국익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발표할 수 없는 기밀 사항들을 마구 살포할 것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비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대략 추정하건대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등에서 국방위원회에서 나왔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요거는 이게 이제 첩보를 분석할 때 있어서의 7.62를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살하라는 뜻인지 아닌지는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감청 등을 통해 가지고 그걸 들었을 때는 그게 사살하라는 뜻인지 7.62하라는 말이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분석해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면 7.62 AK 소총을 갖고 사살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끼리 이야기하다가 7.62 하라? 이게 구경 이야기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게 발사를 했다는 어떤 보도에 보면은 그때 소련의 항공기, 그러니까 소련이 일반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84년도. 네. 84년도. 예. 근데 그때 그 비행기 안에 미국 하원원이 타고 있었어요. 죽었지. 그런데
미국은 끝까지 자신들이 얻은 첩보 자산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그 항공기에 미국의 첩보 관련되는 것들이 다 듣고 있었지만 있었는데 뭐가 또 탑재되어 있을 네. 수도 있었겠다, 그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공개하지 않고 그대로 둬요. 왜냐하면 그걸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자기들 암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못 들은 걸로. 우린 7.62가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데 이거. 미치겠다 진짜. 이제 절대 7.6이란 말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7.6이 이제 북한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공당의 원내 대표라는 분이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국가 기밀을 흘렸다라는 사실이 군대 갔다 진짜 오셨을 것 같은데 조호영 대표가. 조호영은 그 되게 위험하죠. 장교로 제대를 했죠. 법무관. 네. 이구나. 네. 재밌는 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조호영은 군대를 어디 갔다 왔더니 장교로 제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검색해보고 싶은 사람이 박덕흠이었어. 박덕흠은 공병대 갔다 왔네. 아니 하사관으로 제대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장교 아니면 보통 뭐 소 옛날 같은 방위 또는 병장 제대 뭐 예. 그러니까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인데 하사관으로 제대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공병대 근무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업자시라서요. 그렇군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부분은 제가 좀 흠잡을 것은 사실 없더라. 근데 연휴 내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얘기는 진짜 없던데요. 다시 꺼내죠, 뭐 그런 거. 야, 근데 진짜 이런 짓거리 하는 진짜 아니거든요. 이전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진짜? 있었죠. 국가 기밀에 대한 예전에 뭐 얘기를 총풍 쉽게- 사건도 있었는데 뭐 북한에다가 총 쏴다 가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뭐 그분들이야 뭐 뭘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조호영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그 교신에는 사살하라는 말이 없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사살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테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사살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그로거든요. 네.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7.62가 사살하라는 뜻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싶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62를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살이라니까 7.62가 무슨 단어일까를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근데 사살이라는 단어는 없는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7.62가 사살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왜 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 덤비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국민이 죽어가도록 일부러 내버려뒀다 쪽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게 무능론을 갖고 가거나. 근데 실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대처함에 있어가지고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방부가 이 첩보를 해석하고 하는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하는 과정에 그 걸리는 시간 동안이라는 건 지금 결과론적으로 7.61을 사살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꽤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뭘 찾았냐면요. 옛날 노회찬 의원이 그 국정원 엑스파일 네. 그거 공표하는 바람에 비밀 유출로 국회의원직이 박탈당했어요. 그랬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국정원이 나쁜 짓을 한 것을 이제 노회찬 의원이 이 오픈을 했는데도 그게 국가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박탈이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여차하면 이제 군사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걸리는 거지. 걸릴 수 있는 여지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희 국방위 간사죠. 조호영 원내대표가 꽃감 빼먹듯 국가기밀을 흘렸다. 이 표현은 되게 워딩 좋아요. 딱 머릿속에 딱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꽃감. 아무리 정부를 흔들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될 짓과 해야 될 짓이 따로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 이걸 SI라고 표현하거든요. 요거를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누설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상도덕에 너무 네. 어긋나는 사실 이거 불법이거든요. 알고 보면 불법이죠. 아마 그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가 정보 취급 인가증 이런 것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없는 걸로 정보위나 저기 그 국방위원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이잖아요 이게. 그럴 수 있죠. 예. 사실상 불법에 그거 가깝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네. 네. 그 국정감사 일정 한번 볼까요? 지금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에 걸쳐가지고 저 이쪽에 보면은 달력으로 보면 10월 7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8일까지 26일까지네요.
약 3주가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이게 사실은 야당의 특수 우리들 이제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들 때죠. 야당 장날이죠. 야당 장선거예요 지금. 장선거지.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일부터 예. 26일까지 국정감사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들으셔도 돼요. 구독만 하고 빠지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막 구슬에 난리 구슬 치면 근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꽤 있고 완벽한 정부는 없기 때문에 어디 가면 꼭 뭔가 논란거리는 분명히 생길 거고 우리가 지금 그 욕바지 문제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거 막 못 견디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기간 동안에는 잠시 유튜브를 꺼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면책특권 뒤에 이렇게 가짜 허위 사실 유포도 굉장히 많을 때이긴 해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식약처장이셨던 우리 유영진 처장님이 올려놓은 거 보니까 그 여성 생리대에서 발암 물질인가? 뭐 그게 97% 이상 뭐 그 검출되고 있는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 그 어떤 제품들에 비해서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 정도였다. 이런 걸 나중에 밝혀가지고. 근데 이미 국감에서 막 때리고 난 뒤에 또 보도하고 이러면 계속 당하기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마냥 닫아놓고 국감에서 이제 행정부처를 때릴 수는 있어요. 솔직히 뭐 행정부처를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는 건데 때릴 수는 있는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인 거고 그것이 이제 정쟁의 도구로 활용돼 가지고 자꾸 이념 논쟁으로 비화시켜내는 것들 이게 사실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이 계속 그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뭐 공무원 비격 사건, 네. 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건, 다음에 공수처 이렇게 세 가지를 국정감사에 따지겠다고 하는데 멍청한 짓이라고. 추미애 왜냐하면 장관 아들 건 나올 만큼 다 나왔는데 할 게 뭐 있는지 대정부 모르겠어요. 질문 4일 동안 내내 추미애만 때렸잖아요.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졌어. 도덕성 거짓말했다. 아니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는 건데 네.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요. 깝깝해 네. 진짜. 그리고 피격 사건 같은 경우도 얼개는 대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부의 대처가 좀 덜 기민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이 죽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악의적으로 뭐 대통령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연휴 내내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국민들한테 안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면은 또 박근혜 생각나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짓을 하는지 왜? 이미 예보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박근혜 자기들이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면 늘 박근혜 대통령 끄집어내. 자기들이 훨씬 더 잘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끄집어내는 거죠. 법무부 국감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한테 계속 아들 문제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통 정상적인 국민들이 보면 이게 국정감사야? 추미애 아들이 국정이야? 당시 여당 대표가 국방부 민원실에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한 게 그게 국정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또 다른 의원이 또 해요. 똑같이 그 약간 단어도 거의 별로 다르지 않게 저는 이제 국감 현장에 가서 운영위원회 뒤쪽에 이제 배석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회의를 계속 하는구나 하면서 봉숭아학당이 떠오른 적이 원래 있거든요. 저기 봉숭아학당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늘 앞에 표지하고 제목만 계속 읽어요. 네. 제발 이번에 좀 근데 예측이 되죠. 네. 예측이 돼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은 사실은 KUP 당한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팠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온 게 없는 데다가 검찰이 불기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나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없잖아 있지만 뭐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뭐 그렇게 논란을 만들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끝내면 그냥 쿨하게 툭 떨어지거든요. 이거 국정감사에 다시 국정감사 여기를 이렇게 써먹을 일이 아니고 이런 법무부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인권이라든지 법무부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인권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검찰을 통제한다는 것이 법무부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중에 검찰을 통제한다는 것의 80%는 인권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인권 때문에 통제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네. 그럼 법무부 가서 그런 걸 물어봐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상식적이라면. 그리고 월북 공무원 피격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국방부가 대처하고 저는 대개 건은 다 나왔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국정감사를 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북한과 공동조사 이런 부분이 공동조사 있잖아요. 부분, 예, 어떻게 할 이 부분에 대한 건지 뭐. 전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뭐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정부가 못했다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직도 빠져 있는 게 이게 한 최근에 십몇 년 동안 표현되는 걸로 이게 판명이 난 게 있어요. 색깔론, 반복. 이거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 다음에 불공정, 공정론인데 자신들이 옛날에 훨씬 더 불공정했거든요. 세 번째, 인권. 자기들이 인권 탄압받은 그 뿌리예요. 이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방송에다 팁을 줘요. 차라리 경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당신들 흔히 하는 늘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경제 이야기를 해라. 차라리 부동산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맞으면서도 우리가 봤을 때, 좀 우리도 생각해 볼게. 그리고 또 이 국정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자기들이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아예 이제 관심도 없는 영역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참 답답한 야당이에요. 답답한 야당. 아젠다나 텍스트랄까 이런 게 컨텐츠가 없으니까 펭수나 불러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관심 받기 위해서 국정감사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게 한 해 농사인데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막 난리치죠. 도포 쓰고 가 쓰고 나오고 막 그거 비일비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거는 이런 거에 비하면 훨 나아요. 그러면 관심이라도 받잖아요. 명분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국정감사 지긋지긋하게 정치 공세하겠다는 건데 국정감사는 이런 거죠. 정부 여당 또는 이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봤을 때 이건 잘못하고 있다. 우리 가치관으로 보면 아까 그래서 JYP 말씀이 맞아요. 부동산 문제가 당신들 가치관이 그런 거면 공세해.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자기 색깔이 맞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하기 나름으로는 제1야당도 국정을 같이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당이다 보니까 국방부든 뭐 국토부든 뭐 어떤 부처든 간에 뭔가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깊이 파고들어야 네, 되는데요. 네. 공부하기 싫은 그러면서 거죠.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정책적 아젠다를 갖고 비판 능력도 있고 수권 능력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답이 없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거죠. 이러면 제일 신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관료들 아닙니까? 그죠? 그 뭐 관료는 뭐 신나지 뭐, 예. 피감 기관이 되는 허용 뭐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준비 안 해도 되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이제 국가 많은데 예. 장관 혼자서 계속 떠들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관료들은 이제 대충 놀다 가는 거예요. 아. 국토부 같은 데는 뭐 일 없는 거야. 사실 이번에 이- 피해 간다 이렇게 하는 거 소나기 피했다. 뭐. 관료들이 국감 준비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럼요. 엄청 받아 하는데 이거 다 그 저기 공무원 스트레스 없애주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있어. 네. 근데 이제 서울대 국정감사 등을 하게 되면 이제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거기에 선발된 학생들이 수도권이 절반 이상, 예.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이 절반 이상. 그럼 그 제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 왜 균형적 그거였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시정해내는 거죠. 국정감사라는 네. 게. 이게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관행처럼 해오죠. 잘못 예. 만들어진 것들을 시정해내면서 그걸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디안도 내고 이게 국정감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던 지금 공정경제 3법이 네.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한번 자기들끼리 논쟁해도 돼요. 자기들끼리 논쟁하면서 기재부나 그 산업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이 이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물어서 논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저기 기본소득 가지고 솔직히 재미 봤잖아요. 예. 가지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김경수 지사를 자기 편으로 안아서 이렇게 전선을 쳐보기도 하면서 이걸 재미를 봤거든.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국민의 지금 당 내에서도 정책 능력 그다음에 수권 능력 이런 거 보이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수 있거든. 좀 깝깝해요. 예를 들자면 유승민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경제 전문가라서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전문가라면서도 이 양반은 늘 반복적 이야기만 해. 자기 잘하는 거 안 하고 따지대는. 유승민 현역이 아니죠. 국정감사 현역이 아니죠. 그래도 뭐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그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준칙 이거 이야기하던데 웃긴 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채 비율을 60%까지 막는 지금 43%라고 43%. 60%까지 막는 그거를 일종의 준칙.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예외 조항이 되게 많아요. 또 네. 비상시에는 뭐 이거를 넘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빚을 남발하고 있다는 그 전자. 전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기는 해요. 뭐 비상시에는 뭐 이걸 넘어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이 시기에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사실상 1위인 국채 비율 43%밖에 안 되는 나라를 최저인데 지금 60% 이상 넘으면 안 되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나 그걸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굳이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국정감사 때 굉장히 서로 이렇게 그렇죠. 논쟁거리가 돼야 되는 논쟁해도 부분이거든요.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60%라는 것도 또 임의의 기준일 뿐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최저임금 인상할 때 분기별로 하지 말자. 미국 금리 되는 거 보고 국제 수지 되는 거 보고 이런 것들에 맞서서 연동해서 하는 건 어떻느냐. 인상률을 정하는 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꺼내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경기 순환 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의 악화 문제 이런 것들 보면서 정하면 되는 거지. 임의로 60%를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정하는 거는 이건 정말 기계적인 정근대적 관료 사회의 저는 사고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뒤떨어지는. 국민의힘에게 국감 재료를 아니, 많이 이런 던져주고 좀 있는데 했으면 이 좋겠어. 프로를 꼭 봐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주제는 재정 준칙 문제는 저쪽이 좋아할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주고 있잖아요. 재경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해야 못 되지. 알아들어도 돼요. 전문 영역은. 그러나 맞아요. 진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소위 어그로를 주로 언론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국민의 짐한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못 알아들어도 야, 저 사람들이 뭔가 일하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데 전문성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언론이 특성이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논란이 되지 않는 한 안 다루고요. 기자들이 잘 몰라 네. 사실은. 예. 팽수를 다룰 수밖에 없는 네. 게 그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 튀려고는 하는데 이게 먹히겠냐고요. 추미애 아들 문제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사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뭐 좀 어려운 이야기 일부러 좀 하거든요. 네.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좀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될까 정치가 진짜 이 양반들 참 답답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제 하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요. 네. 지금 상향 평준화를 그래도 주도하는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당 사람들과 이렇게 결이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주호영하고는 아마 거의 찢어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모든 아젠다에 있어서 싸우다시피 하니까.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네. 조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혼자 뭔가 자기네들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저쪽에서는. 예, 예. 근데 김종인은 원내도 아닌데다가 국감을 주도하는 건 주호영일 테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향 평준화는 뭐냐면 저쪽이 굉장히 그 고도의 어떤 내용이나 전술을 갖고 덤비잖아요.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같은 국감을 하는데 어그로 끌기 시작해. 추미애 장관만 갖고 막 물고 넘어져.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감의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국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 그 이낙연 대표가 저쪽에서 정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책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셨죠. 우리 당 초선도 많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책 내용이나 공부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푸나님 말씀대로 언론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똑같이 그 취급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김종인 대표가 노동 유연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이제 기본소득을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책이 변양균 실장이 썼던 이제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에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당 의원들도 급하게라도 한 이틀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깃짠 놓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라도 기재부라든가 이런 게 좀 강하게 비판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좀 정책 논쟁하는 좀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여당화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정경제 3법을
김종인은 찬성하고요. 네. 김진표 의원은 사실상 반대합니다. 그렇게 시기상조라고 빨리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시기상조라고 표현하는데 표현해요. 이분은 그 종교인 과세도 똑같은 논리로 말했죠. 그렇게 빨리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저쪽 수준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괴리감 때문에 김종인은 완전히 그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그런 게 권하고 싶어요. 지금 시기는 우리가 여당이 돼서 뭔가 안정을 취해야 될 때가 아니고 국민들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집권한 지 3년이 넘어갔잖아요. 3년하고 지금 뭐 5개월 이렇게 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보면 미진한 것들이 있잖아.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빨리빨리 나서가지고 지금 행정부나 부처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적폐들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행정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질의하면서 바꿔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쪽이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 어그로만 끌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적폐성은 가려진 채로 국정감사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0석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은 이 상황에서 개혁적 느낌을 계속 주는 쪽으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키는 것만 저쪽에서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 공세만 하지 그쪽에서 디테일로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 정권이었던 거라서 네. 공격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그 유명한 단어가 있거든요. 태도요, 태도. 민주당은 개혁하려고 한다는 태도를 계속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기회가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공정 3법 부분에서 이제 감사권 문제잖아요. 감사권 그 3% 주식의 3% 지분을 가지지 못한 쪽에서 감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3%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그렇게 주는 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한번 조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수처 받고 공정 3법 주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데요? 공수처 요번에 받아서 제대로 통과시키고 공정 3법 저분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해주자. 그러네. 공공 두 개 다 통과시키자. 아, 그거였구나. 저 아까 헷갈렸어요. 아유, 제가 주면 말을 안 되는데. 잘못했나. 아이, 안 되는구나. 주면 안 되는데.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이밍 실패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하자. 김종인 대표가. 이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좀 알려드려 보면 법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생활에 어느 날 갑자기 체감적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말하자면 제일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내가 돈 써야 들일 될 없죠. 돈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법이 어느 날 바뀐다고 체감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국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은 앞서간단 말이에요. 내가 체감으로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려, 법이 바뀌면. 근데 기본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태도를 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태도를 본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당 국회의원이 공정경제 3법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 라는 순간 확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재벌 구조가 전 세계에 있어? 그 사람들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 사람들 논리가 이런 법은 전 세계에 없다야. 근데 반대 논리는 그거야. 이런 재벌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법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사실상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것만은 통과됐다는 게 중요해. 그런 상황에서 자꾸 나오는 메시지가 민주당 다른 국회의원들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건 안 나와. 네. 김진표 의원의 워딩만 나와.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전체의 워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그 기조를 막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가끔씩 보여서 답답하게 느끼는 네.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저도 하여튼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공공 두 개는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수처 공공 3법. 예. 그러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예. 쌍공. 쌍공. 쌍공법. 쌍공. 아, 좋습니다. 근데 공수처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수처법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김종인이 박동석 공수처를 받냐 마느냐 여기까지 와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김종인이 받는다고 해서 주호영 쪽이 그것을 맞득치 않을 것 같은데. 추천을 하긴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추천을 해야지만이 저 사람들이 이제 탈출구가 생기는 거지, 저 사람들도. 근데 저 사람들 그게 스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듯 말 듯 하면서 시간 끄는 거. 네네네. 그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 5.18 특위라든지 세월호 특위 이런 게 대부분 그런 식의 방식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그걸 압박을 해야죠. 안 되면은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을 네. 저는 프로세스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프로세스 진행하는 게 그럼 기한 저분들에게 날짜를 못을 박아요. 당연하죠. 예. 기한 날짜 못 이때까지 박아놓고. 해라. 네. 어.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병석 아닙니까? 국회의장? 네. 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또 바꾸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개혁이 될까요? 뭐 근데 이게 패트가 또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계속해서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정말 좀 현명했으면 좋았던 게 이미 7월 달에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는 기한을 넘겼잖아요. 이미 법을 어긴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박병석 의장이 더 이상 미루는 건 불가능하니 네. 며칠까지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라. 그렇죠? 추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거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내야죠. 빨리 내버려야죠. 저는 빨리 내야 된다고 봅니다. 내고 상임위까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 프로세스를 밟아놓고 그때 이제 상대 상황을 보는 거죠. 상대가 뭐 합의해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 뭐 합의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쪽 국회의장들은 너무 공정하려고 하고 피해의식일까요? 저쪽의 국회의장들 할 때 사람들은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저번에 그 정의와 국회의장 정도 빼고 나면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다 너무 편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편파적이었죠. 예. 대통령의 약간 좀 시녀 같은 느낌의 국회의장들이었거든요. 이게 민주화의 역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장인데 너무 공정하려고 해. 그러니까 국회가 정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들이 너무 공정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저기 개천절 집회하는 것도 보면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너무 물렀어 사실은 우리가 짓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확 물대포를 그냥 확. 그러니까 민주화 시대의 개혁이 그래서 힘든 거죠. 네. 그래서 가끔씩 저는 머릿속에 두테르테를 꿈꿀 때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사실 시간 전략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민주주의하고는 정반대의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진짜 박근혜 때 깃발 들고 나가는 유일한 방송이었어요. 집회하면. 예. 왜 그래야 되냐면 현실적으로 논평만 하기에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깃발을 들고 나가는. 행동하는 양심이신데. 근데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근데 그 민주주의를 누리는 건 저쪽 사람들이야. 네. 정권이 바뀌었더니 고소고발이 더 많아졌어요. 네. 우리들 입장에서. 아. 그리고 독재를 막 찬성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광장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탄핵을 했죠. 속이 터지는 거죠. 그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쪽이 그렇게 막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반의 보통 깨시민들이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뭐 하냐? 네. 난 민주당 이해는 하면서도 가끔씩 보면은 뭔가 다른 걸 떠나 태도가 조금 당신들 편이에요라는 거를 밖으로 자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물렁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데 진보라는 것은 외발 자전거다. 멈추면 옆으로 넘어진다. 끊임없이 진보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꾸려고. 답답하게 예. 느껴질 수 있는 게 원칙을 지키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임기는 이제 1년 뭐 몇 개월밖에 안 남은 데다가 우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죠. 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다급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30석일 때는 의석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0석가량 많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반박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끌려가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절대 지지층과 개혁적인 쪽에만 반응하는 중도층이 묶여져서 범여권 지지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뭐냐. 정치 이슈가 출렁해가지고 이겨낼 때예요. 네. 법을 통과시키거나 할 때 그럴 때 지지를 준다는 좀 의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등치는 큰데 뭘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진짜
오늘 또 한 수 배우고 공부하는 방송 예, 확실히 이제 가고 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밖에서 보면 보이는 게 그런 거죠. 아, 자, 그 저기 오늘 배운 거 딴 데 가서 좀 써먹어도 되죠? 그러시죠? 예. 자, 민주당 당원이 한 얘기였어요. 네. 자, 정치 1번가 오늘 또 어려운 방송이죠. 연휴 다 쉬시고 나서. 자, 클로징 멘트 오프닝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과 19회 방송 좋아요 찍어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